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김치완입니다.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예술축제 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아주 성대히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쿰다 인문학으로 본 장애인 예술 이렇게 하고요. 부제를 배제와 예외를 넘어선 장애인 예술 이렇게 했습니다. 쿰다 인문학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탐나문화연구원에서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그것을 주제로 해서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사업인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1단계를 마치고요 3년, 그리고 지금 2단계 1년 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주 문화에서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요. 좀 이따가 강연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주어 중에 쿰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 표준어로 하면 품다라는 말인데요. 이 품다 혹은 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럽에서 말하는 그냥 포용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환대 포용의 형태가 아니라 제가 제주 사람이 아니라서 발음을 하긴 약간 그렇긴 하지만 들성 내부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놔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유럽 난민 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주식의 이주민들 혹은 난민들을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쿰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교원대에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에 오히려 저희보다도 훨씬 더 인성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 쿰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홍보를 엄청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애인 예술 부분에 대해서 이 쿰다 인문학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써봤는데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하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아직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물론 다른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일은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신은 우리한테 구원의 약속을 한 거고 그걸 성취할 만한 모티브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요, 처음에는 밑에 좀 구질구질하게 썼거든요. 저희 집에 계신 그분이 이걸 보더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 별 재미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장애인 예술 축제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장애인들과 만날 때 나는 아직은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집에 계신 우리 그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실 때 원고를 이렇게 보다가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정말로 식상한 통념이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뭐 조금 이따가 장애인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요. 제가 아는 수준 내에서 저도 뭐 아직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좋은 데가 좀 많긴 해요. 그리고 병원 가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약 먹으면 나아요가 아니라 이 약 먹으면 더 이상 진행은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노화라고 하는 게 참 큰 병이긴 하구나. 이게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걸림돌이 되는구나, 장애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예전에 장애우라고 부를 것인지 장애인이라고 부를 것인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설픈 생각으로 우리는 언제나 장애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그냥 아직은 비장애인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은 아직은 장애인 예술가가 아니다, 혹은 아니면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아직은 만족할 만한 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점점점으로 그냥 말 줄임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장애인 복지법 제1장 총칙 제2조의 장애인의 정의 등 해서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모더레이터께서 철학은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철학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자,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그죠? 자, 저는 여기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에다가 강조 표시를 했는데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어느 정도의 장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당한 제약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은 정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판정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는 이야기 자체가 실제로는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그렇죠?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고 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요? 자,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 기관의 장애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웃자고 드린 말씀이긴 한데, 나이 들면 눈이 좀 잘 안 보이고요, 안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벗었다 꼈다, 그리고 돋보기를 꼈다 말았다 그래도 안 보이고요, 그런 장애들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나이 들고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런, 또 혹은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한의원이라든지 이런데, 제가 이렇게 특정 그 전문 직업군에 대해서 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의원이나 이런데 가면 한 50대 60대 어머님들 오시면, 그죠,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무릎이고 뭐고 성한 데가 없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딱 보면 그냥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그런 신체적인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정말로 이런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신체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발달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꼭히 그런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한 정신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요, 그 외에 다양한 말하자면 병으로 인해서, 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수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요즘은 뭐 우울증 정도는 정신적인 감기 뭐 이런 식으로 누구든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기준이긴 한데요. 장애인 분이 얼마나 지금 물론 통계 안 잡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얼마쯤 계시는지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 자료를 찾으면서요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260만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집계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질병별로 쭉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많이 나눠서 나오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장애인 하면 그냥 장애인 전체 260만 명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좀 남성이 좀 높게 나오는 건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추정은 그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장애인으로 통칭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인구를 지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술 이야기니까 제가 또 철학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폴 고갱의 작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원제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원제이고요. 폴 고갱이 만년에 마지막으로 만든 대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후위화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던 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고갱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을 좀 지독하게 앓았고요. 그리고 결국은 타히티로 가서 만년까지 쭉 생활을 하고 둘째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고 이 작품을 그릴 때 자기 인생을 반추를 했겠죠. 그러면서 제목을 우리는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물 권력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신유물론에서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다가 우리가 지금 인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물로 지칭한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자, 이거 많이 보신 작품이실 겁니다, 그죠? 자, 고갱은 어디 있을까요? 고갱은 화면 오른쪽 까만 개, 절반만 나와 있는 까만 개가 고갱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고갱이 보는 시선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갱이 까만 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아기가 있죠. 출생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해서 과일을 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연로하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노인분이 계시면서 젊은 사람에게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해서 이게 출생, 성장 그리고 죽어가는, 그러니까 아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뭐 사실 예술에는 별로 조예가 없어서요. 그런데 해설사들에 따르면 이 노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지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정도 볼 정도의 신미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아, 그런가 보다.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삶을 마감해야 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이 고갱의 시선에서 이렇게 그려냈구나. 자, 그런데 화면 바깥에 다른 것들도 있죠, 그죠? 자, 여기는 다들 옷을 제대로 걸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의 젊은 여인들 2명이 지금 옷을 다 벗고 있는 타히티의 여성을 쳐다보면서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타히티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상인데요. 이 신상 옆으로 걸어가는 이 여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갱의 둘째 딸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딸이 타히티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신의 구원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분도 근대가 막 시작되고 한참 계몽주의가 나올 때 그 계몽주의가 싫다고 해서 타히티로 가신 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인간이 처한 실존적인 어떤 한계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인생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중간에 마무리를 좀 하자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여기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되는데 What are we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사물들과 다른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존재들과 다른 우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인간이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인데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체로 상대한테 화났을 때 말고는 잘 안 쓰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뭐 이런 식 말고는 잘 안 쓰는데 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말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제가 빠뜨리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현세주의로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거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모든 종교들이 피안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히겐 눈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Here and Now죠.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고 그것을 바랄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민망한 건 저는 동양 철학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자하고 다산정리학용의 인간관으로 비교해서 논문을 써서 어디 나가면 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틴 하이데거 이야기를 제가 빌려와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양에도 있긴 한데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전에는 인간이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물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인간 중심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전쟁을 겪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실존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요. 원래 교수들이 쉬운 말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걸 내던져졌다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는 P2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2가 이제 던지다는 말이니까 P2니까 던져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모습대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키가 조금만 우리 아들처럼 키가 한 조금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뭐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정우성 비슷하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그렇죠. 나도 삼성가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좀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이제 기독교적 전통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반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적 전통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전부 다 그렇죠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완성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신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계획 없이 나는 막 내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자,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내던져야 된다. 이제 이게 고약한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버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나는 살아가지 않고 내 존재를 내던짐으로써 나만의 삶, 자신의 삶, 고유한 삶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이데거 씨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자를 인용하지 않고 다산정리학용을 인용하지 않고 하이데거를 인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인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움으로 보통 번역이 많이 되고요. 의라고 하는 것이 올바름으로 보통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을 보통 사랑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산정리학용 같은 경우에는
향인지에 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는 사랑을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명확하게 나하고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던져진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신의 뜻이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쵸 규율이든 뭐 이런 것들하고는 무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내 스스로를 다시 내던짐으로써 나의 고유성을 만들어가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장애인 복지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이념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봤던 장애인 복지법에 보니까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사회 통합 왠지 그렇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당위이긴 한데 이 목적이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수단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삐딱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법령을 만들 때는 했겠지만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그렇죠. 나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혹은 아니면 뭐 지금 와서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대우를 자, 그에 걸맞은 대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서 봤던 PT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그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은 대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더 그쵸 알맞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됐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투표권 가지고 있는 거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적 활동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대 법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고 사회에서 그것이 통합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법 따로 현실 따로 그렇죠? 이상이 따로 있고 현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 40초 정도 되는 긴 분량입니다. 자, 우리 현실이 어떤가? 아까 앞에서 봤던 총칙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과 3가지 아까 그렇죠? 이러이러한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지 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예. 저희가 침묵으로 시민들께 호소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장소가 왜 일반 시민이 교통으로 이용하는 이 철도 시설이 왜 그 공간이 되어야 됩니까?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네. 22년을 외쳤습니다. 서울시는 두 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2004년, 2022년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그것부터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가장 극심하게 지키지 않았던 곳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왜 해야 여기냐? 바로 1999년도에 이곳의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떨어져서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곳이 바로 해화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외칩니다. 대표님. 22년을 외쳐도 보장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자신의 책무조차도 보장하지 않고 시민과 장애인의 권리를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를 멈추십시오. 저희가 일 역사 일 동선을 안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2004년도에 100%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100%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사과부터 지금 하십시오. 일 역사 동선 저희 공사가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하세요? 2004년도에 일역사 일동선 100%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2001년도에 약속을 하고 아니 지하철 시설물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는데 3년 만에 275개 역을 다 그러면 인력사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이 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약속했습니까? 그 당시 이명박 시장한테 가서 서울시장이 왜 따지세요. 약속했습니까? 따지시라고. 왜? 지금 여러분께서 목격하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주장하고 공정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서울특별시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책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그런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항명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시위는 이렇게 탄압하고 있는 경찰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들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시작한 정치인들부터 반성을 시작해야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법치 국가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지 똑똑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것은 권리를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서울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역사 일동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한 번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행정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출장 갈 때 저도 이렇게 공무원이라 국립대학 교수니까 아 내가 공무원이었구나. 이 출장 보고서를 내야 되는구나. 뭐 이럴 때는 아 나도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공무원들이 또 다 저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뭘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우리 배우님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하에 계단밖에 없을 때 혹은 아니면 30도 40도 되는 그런 경사를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야 될 때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여성과 남성들도 자꾸만 갈라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그렇죠 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 남학생들이 제가 육아 철학을 하고 있으니까 가부장적 질서 체제를 옹호하는 육아 전공이신 우리 교수님께 여쭙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차별받고 있지 않은데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성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학생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몇몇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화장실 가봤냐? 그 남자들은 잘 몰라요. 소변기가 한 5개쯤 있고요. 그 다음에 좌변기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7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 화장실을 가면, 물론 제가 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거기는 그냥 좌식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사실은 엄청난 차별이에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이렇게 20대, 그렇죠? 오히려 여성들한테 지금 많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단적인 예로 화장실 문제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불평등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비장애인들 그냥, 그쵸,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든 아니면 계단으로 오르내리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인력사의 1동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한 분이 다 타고 위로 올라가기까지는 한 분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장애인들은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건 그때 시장한테 가서, 약속했던 시장한테 가서 따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난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대적인 난민들을 규정할 때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 경계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난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난민하면 전쟁 난민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 난민은 전 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지울 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란할 때 그 난자를요. 그래서 피난민들 이렇게 할 때는 그 전쟁 난자를 쓰는 거고요. 이 난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리퓨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난민이란 말이 아예 그냥 고정돼 있습니다. 리퓨지라는 말로. 그런데 요즘은 리퓨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디플레이스드 퍼슨이라고 해가지고 자리가 없는 사람들, 위치가 없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씁니다. 플레이스드 앞에 디스가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는 사람들, 자리 차지를 못하는 사람들.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하철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 난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난민은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다양한 형태의 불관용, 그러니까 포용하지 못함 때문에 발생해 왔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종이라든지 종족 간 분쟁이 보통 보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남아메리카 같은 그런 지역에서 후발 근대 국민 국가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것들은 정체성의 불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류 인종이고 우리가 주류 종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들은 그쵸, 차별받고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파라든지 정치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종파라든지 혹은 정치 체제 간 분쟁이 됐을 때는 이념적 불관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는 그런 차원에서 70년 이상을 사실은 이념적 불관용 속에서 살아왔던 아픈 기억이 있죠. 4.3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4.3에 대한 의미 규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새로 재판도 하고 있고 판결이 나고 있고 보상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이제 보통 제주 분들은 정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체제 저항 단체 개인들 같은 경우를 억압하는 것을 행위적 불관용이라고 해서 난민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불관용이 우리 사회에 되게 많다. 그래서 생계형 난민, 그렇죠. 사실은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생계형 난민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차별, 빈곤을 겪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불관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최소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뭐 별 특별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대 유럽 난민 사태 2018년도 이때 이야기할 때 예멘 난민 이야기할 때요. 그 이제 난민 이야기들은 세계 대전 과정에서 발생했고요. 국민민주국가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가가 이제 국민민주국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만 가지고 국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민족 국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민주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민지들을 해방시키고 뭐 이런 과정 중에서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긋다 보니까 실제 출범하는 국가의 국민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렇죠, 새로운 어떤 국가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소수민족이라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난민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난민이 출현한 것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1950년대, 그렇죠, 근대 국민 국가가 분할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도 1948년도에 새롭게 이제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속에서 좀 전에 제가 4.3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계 밖으로 쫓겨난 삶, 그래서 이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원래 디아스포라는 그런 뜻이 아닌데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드하고 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이 둘이라는 말이고요. 스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뿌리다 이런 말이라서 흩뿌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국의 국민이 뭐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일본 국민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면서 확산이 되면서 유대인들, 그렇죠, 로마에 가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중세를 쭉 통과하면서 이산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이니치들, 제1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도 디아스포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근대화된 우리는 소유의 얽매인 삶, 경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서 오히려 아까 봤던 고갱처럼 다시 원시로 돌아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유목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 자유로운 삶. 그래서 제주도 사실은 신자유주의 이후로 한 10년, 20년째 지금 나름대로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렇게 해서 경쟁에서 벗어나서 제주라고 하는 경쟁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주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상황에서 사실은 이쪽으로 돌아와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 유목이라고 하는 노마드라고 하는 것이 자본을 소유한 소수의 예외자에게만 허락되는 유토피아라서 실제로 제주에 와서도 아마 이주민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일할 거리도 별로 없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여기서 그렇죠, 물가는 육지보다는 어쨌든 조금은 좀 높고 이런 상황에서 사시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유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소수의 예외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부조리가 우리로 하여금
난민의 출현과 대응에 대한 또 혹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자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쿰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제가 예전에 학부 다닐 때는 동양 철학을 한 게 아니고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좀 알았어요. 쿰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CUM 그리고 마늘 다자를 써가지고 쿰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해서 원래 신청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게 라틴어로 모두 함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더니 영문과를 나오신 우리 전임 연구원 한 분이 이걸 이렇게 멋지게 또 CUMDA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까 디스플레이스드하고 같은 게 uprooted migrant인데요. 이게 뿌리 뽑힌 이주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성이 없는 삶의 자리를 빼앗긴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주민이 됐든 그렇죠. 예멘 난민이 됐든 혹은 장애인이 됐든 모두 다가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쿰다 인문학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념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서요. 자 우리 이 이야기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지나간 정부에 대한 평가들은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평등, 공정, 정의로운 이런 것들 다 멋진 말이긴 한데요. 실제로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원어상으로 볼 때는 능력주의의 그렇죠? 이 폭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편 공동체의 공동선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래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책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설명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공정하다는 착각은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작정하고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능력주의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상을 말해.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노력과 재능을 기준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판사나 의사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대우받아야 한다. 이게 다 능력주의야. 얼핏 보면 당연하잖아? 하지만 능력주의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면 어떨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이유도 능력주의가 원인이야. 민주당 후보들이 노력한 사람은 결과를 받는다. 노력하면 된다. 이러면서 능력주의를 더 강화했는데 저학력 노동자들이나 학벌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거야. 왜? 노력해봤자 어차피 고학력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고학력이 되고 차이는 더 심해지니까. 무엇보다 샌델이 우려하는 건 심리적 측면이야. 능력으로 사람 사이에 차등을 두기 시작하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나는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랐어. 네가 못한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야.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열등감을 가지게 돼. 그럼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고 완벽하게 평등한 교육을 받으면 공정한 사회가 될까? 샌델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해. 능력주의에서는 계급 간 이동은 가능해도 인간 사이의 계급 자체는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 우리나라도 요새 공정이 화두잖아? 하지만 공정하게 능력대로 판단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능력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해.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커먼 굿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인간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필귀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열심히 살면
항상 좋은 결과가 생길 거다. 심지어는 이 생에서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생에서 그걸 받을 거다. 심지어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자식이라도 잘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프라이빗 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꼭 그런 이유에서 찾을 필요는 없지만요. 그런데 커먼 굿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공동체의 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능력주의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또 배우 이름을 제가 거론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연예인처럼 잘생겼으면 뭐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출발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과 그렇게 좋은 집안을 에서 태어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노력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자기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주의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공정의 문제랑도 실제로는 연결이 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도 이 베리어 프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지난 대선 때도 후보 간 복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보편 복지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대상을 정해놓고 복지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아주 좋은 지금 프로그램이고요. 아주 공감하는데요. 좀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뭔가를 올리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핑크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룹은 좀 이렇게 저항적인 락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뮤직 비디오들을 보면 뭐
때로는 굉장히 선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굉장히 도발적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영상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보면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주목한 부분이 아까 거기 보면 야구장에 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만 뭘 올리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 벽을 없애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아마 핑크 플로이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벽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물론 아까 봤던 동영상에서는 베리 프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복지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지만 동영상을 만들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제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었고요. 자, 이제 난민 이야기라요. 자, 요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민에 대한 유럽 정책의 유럽 여러 국가들의 정책은 처음에는 관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자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그렇죠. 저개발 국가에서 오는 혹은 아니면 후발 개발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과 권리를 좋아 우리 정도 수준으로 맞춰줄게. 그리고 너희를 더 이상 타자라고 배제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볼 때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다문화 이야기할 때는 동화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 주류 문화에 니네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이 관용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권의 오만함이 묻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반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반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은 비일반인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일반인하고 같이 취급해줄게 라고 하는 방식이 관용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독일 메르켈 전 수상이 가끔씩 이런 걸로 독일 문화를 호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독일에는 예전부터 환대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타자를 손님으로 맞이해서 환대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관용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바로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환대받아야 할 권리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환대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들, 예멘 난민들 혹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난민들이 넘어오게 되면 이 양반들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잘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그 다음에 혹은 불안 요인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당신네들 우리 노동력 부족하는데 여기 와서 당신네들 살던 데하고 조금 다르게 노동하면서 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환대받을 권리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데리다라고 하는 서양 사회 철학자가 이 유럽의 환대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자가 환대에 필요한 조건을 말하게 하는 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혹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이렇게 뭐 하다가 오셨어요? 이러이러한 거 하다가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거기서 좀 탄압을 받아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쵸 위험한 인물이 아니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환대하는 것에 아까 환대받아야 할 권리처럼 환대의 상호성이죠. 내가 너한테 환대하려면 너는 네 정체를 밝혀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데리다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찾아왔으니까 우리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주의 쿰다 문화가 그런 것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고요. 이런 것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역이라고 하고요. 권리와 의무도 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면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 다 의미하는 겁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면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잘 살아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역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만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뻔뻔하게도 전개 과정에는 방향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속도가 너무 빨랐을 따름이다. 우린 다 지금 비접촉 온라인이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빨리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돼서 그걸 맞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 이 정보가 우리한테 업데이트가 돼서 면역되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이 면역에서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느끼게 되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죽는다. 그렇죠? 저기 뭐 우리나라 무슨 그 영화에서 뭐 나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가 됐든 세균이 됐든 자꾸만 밀어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기 스스로도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장애인 예술,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장애인 예술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어떤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들과 말로 소통하기는 어렵지만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발달 장애인 예술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승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람의 품으로 날아온 파랑새, 고양이와 잠시 놀다 가기도 합니다. 동심 가득한 전시장을 큰 눈망울의 초상이 지켜봅니다. 장애인인 하재민 작가와 사촌 누이가 함께 연 전시입니다. 장애복지학을 전공한 누이가 함께 전시를 연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포용이 이제 주된 패러다임 전환이 됐어요. 일상에 살아가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재민 작가는 자폐성 발달 장애인입니다. 손근육 발달을 위해 20년 전 도예를 시작했는데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 덕분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매일 출근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 피리를 만드는 동료 박진호 작가는 청각장애도 갖고 있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린 부모님을 부르는 소리인 듯합니다. 이상욱 작가는 희귀동물 천재입니다. 그릴 수 있는 동물 종류가 1000가지가 넘습니다. 뭐 그리시는 거예요? 구라미, 벨리카, 토끼, 비둘기, 까치, 가메기. 회사는 이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소품을 만듭니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은 마땅한 직업이 없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이들의 재능을 우리 사회가 편견 없이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력들이 좀 더 거침도 없고 그리고 자유분방함이 있었어서 예술가로서의 뭔가 이제 인식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좋습니다. 자유로움과 개성을 지닌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감각을 우리 사회가 알아챌 차례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이고요. 뭐 흠을 잡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왠지 철학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캥기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작가분은 포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원래 형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용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했다라고 하는데, 이 리포팅을 하는 이제 아나운서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특별한, 뭐 뛰어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상상력, 뭐 뛰어난 재능,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능력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닌가. 꼭 뛰어난 사람들, 꼭 특별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편견 없는 포용, 공생, 혼존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별한 상상력을 가지지 않은 장애인은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지 않은 장애인은 관심이 없는 것이고, 뭐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은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술이든 문화든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흔적으로서 혹은 자신의 어떤 생각의 여정으로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있어서 이건 뛰어나고 이건 부족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문화도 상품처럼 급을 매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1급 문화, 뭐 2급 문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예술도 뭐 1급 예술, 뭐 2급 예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서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그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유한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여야 되는데, 왜 자꾸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자꾸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76년도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를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가 1996년도 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IMF 때 우리나라 전국의 문화를 몽땅 다 바꿔놨죠.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가 거의 폐기되었다라고 선언되는 지금조차도 끊임없이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그렇죠, 빨리 은퇴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앞으로 더 소유할 것인가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좀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죠.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은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실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애 예술인 여러분들, 또 혹은 아니면 그렇죠, 장애인 분들께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들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죠.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장애인 협회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박웅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역시 문인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장애 예술인들의 수준과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자평하고 계신가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A 집단에는 그 무용수들이 이제 청각장애인이었는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공연을 보도록 했고요. 또 B 집단에는 알려주질 않았어요. 장애인이라는 것을. 그랬을 때 두 가지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는 감동적이었지만 예술성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장애인인 걸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예술성이 아주 높다고 했어요. 똑같은 공연인데도. 이렇게 우리 장애인 예술은 인식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예술성은 그 누구 못지않게 높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지원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원법 9조, 10조, 11조에 각각 있는 내용이 이제 9조에는 장애예술인들한테 창작지원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10조에는 장애예술인 공건 쿼터 제도를 마련해서 장애예술인들이 한 2% 정도는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이제 11조에서는 장애예술인 지원 고용제도여서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면 고용한 것으로 해줘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 예술인들이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그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장애예술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 부분이 다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김혜지 의원이 요 기금 부분을 넣어서 다시 개정안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금 국회가 다른 뭐 언론인 무슨 법 뭐 이러느라고 정말 중요한 법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 그러니까 기금이 포함된 요 개정안이 빨리 속도감 있게 제정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는 VSA, V는 메리, S는 스페셜, A는 아트,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예술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 그건 일반 재단이죠. 일반 재단에서 역시 장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스웨덴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역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 포션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기금이 마련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야 할 텐데 바라시는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예술 작품을 내가 구매했다. 또 가서 감상했다. 이거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예술인들이 하는 공연은 굉장히 색다르고 또 우리한테 어떤 큰 울림을 줄 수 있는데도 일반 대중들은 그거는 좀 아웃사이더 예술이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 B급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주고 티켓을 사서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좀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술과는 다른 장애 속에서 이루어낸 장애인 예술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갑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매하면 책을 내면 책도 좀 읽어주시고 전시회를 하면은 가서 전시회에 가서 작품도 좀 구매하시고 공연 소식이 들리면은 티켓을 좀 예매하시고 이런 우리 장애 예술인들을 돕는 것은 돈을 얼마를 그 예술인들한테 줘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람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호흡해 주시면은 본인들도 그것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힐링이 될 것이고요. 장애 예술인들도 이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내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협회 대표님 말씀은 현실적인 문제들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장애인 예술 혹은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삶의 최소한이 그렇죠. 주어져야지만 갖추어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이제 뭐 철학 쪽에서는 자기 기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비장애인들의 못지않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 좀 사주시고 우리 걸 좀 봐주시고 그러면 우리도 자존감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강연의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가 큰 친구가 있나 하면 키가 작은 친구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통념상 뭐 정상 범주, 일반 범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친구가 있고 좀 큰 친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살집이 있는 친구가 있고 마른 친구가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아까 그 하이데거 말에서도 봤던 것처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들도 보면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이 다양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고유성,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을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스탠다드한 정도 수준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타자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타자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런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타자인 셈인 거거든요. 그럼 우린 결국은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고 그게 문화가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이죠. 문화이고 예술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현해내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실현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뻔하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앞으로 정말로 다채롭고 정말로 멋진, 그래서 협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상품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행위,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예, 장애의 정의에서부터 통계, 예술, 철학, 장애 운동, 그리고 뭐 지원, 이런 체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장애적 상황을 개척해 나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만들어져 가는 게 인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교수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 좀 질문거리가 생겼는데, 이 교수님의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 현실에서 부딪히는 가장
좀 참기 힘든 또 부딪혀서 넘기 힘든 장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개인적으로야 뭐 사소하게 뭐 장애를 겪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뭐 지금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부산에서 굉장히 오래 자라가지고 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많이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 억양이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강의할 때 되게 불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사소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장애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그 장애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까 모더레이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극복하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떤 스탠다드한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본인의 삶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혹은 아니면 나는 이 정도의 능력으로 이만큼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주의 내지는 넌 노력을 하지 않아서 너는 그렇게 된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탓을 우리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니까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각은 타자에게 있어서 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나만큼 노력 안 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그래서 좀 이것도 이렇게 객적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모친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신데요. 좀 이렇게 연세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힘들어지시니까 로또를 사셨다는 거예요. 뭐 사실 수는 있죠.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로또를 사셨대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뭐 사셨어요? 요즘 그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까지만 딱 하시면 좋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단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 어머니 아들 있죠? 딸 있죠? 서방 있죠? 집 있죠? 다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느님이 불쌍한 순서대로 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열심히 사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머니 요즘 교회 열심히 안 나가시잖아요.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셨으면 사신 걸로 그냥 만족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꼭 어떤 걸 해서 어떤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체제는 만들어야 돼요. 그런 질서는. 왜냐하면 그런 질서가 있어야지만 적어도 우리끼리 그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우리가 같이 움직이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를 만들어야지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꼭 내가 어떤 결과를 보고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종교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예전에는 종교 계통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예전에 저희 선배 수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서 천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독신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라고 신자들이 물어보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냐? 죽기 전에 살았던 수사로서의 삶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재정적인 문제, 기금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날의 행복처럼 내가 지금 뭔가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을 느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1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미 만들어진 질서를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어깨를 걸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데 각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자꾸만 따라와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나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네,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줍어하셔서 네, 네, 철학 교수님께 질문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제 강연을 통해서 정말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 무엇인가 하나 정도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강연 준비해주신 김치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제 성대하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